예,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전에 짧게 총균세 미디어북을 했는데요. 제가 두 번째 시간 끝나고 피곤했는지 아니면 윤석열 탄핵 선고일이 잡힌 것에 대한 흥분이 돼서 약간 감정적으로 약간 격해졌다가 가라앉으면서 피곤이 좀 몰려왔는지 어쨌는지, 그리고 바로 좀 누워서 잤습니다. 한 3시간을 그냥 푹 잤어요. 얼굴이 그냥 이렇게 막 눌릴 정도로 푹 자고, 정견이 데리고 산책 겸 병원 가서 혈압약을 받고 다시 와서 정견이 씻기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윤석열이 탄핵되면 혈압이 쭉 안정될 텐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런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탄핵이 반드시 인용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게 총균세를 아까 전에 읽다가 8장을 읽다가 중간에 적절한 때 끊었습니다. 내용이 딱 끊어질 만할 때 끊고 말았는데 쉬었는데요. 8장을 다 하는 게 낫겠어요. 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8장을 다 하고 쉬었다가 나도 가끔은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 이것을 오디오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3쪽 고대인들의 민족 생태학적 지식 활용. 지금 약간 혓바늘이 돋아가지고요, 발음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식량 생산이 일찍 시작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점들을 살펴보았지만, 그곳 사람들에게 과연 남다른 점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논의할 필요조차 없었다. 사실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 지역의 식량 생산용 동식물이 그렇게 우수해진 까닭은 그곳 사람들이 어떤 생물학적 변별 특징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없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기후, 환경, 야생 동식물 등의 수많은 변별 특징들만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유기니와 미국 동부에서 토착적으로 시작된 식량 생산용 동식물은 그 우수성이 많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두 지역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그러나 이들 지역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세계 각지에서 식량 생산이 독립적으로 발전하지 못했거나 발전하긴 했어도 그 동식물이 덜 우수한 지역과 관련 있는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첫째로, 수렵 채집민이나 초기 농경민들은 과연 자기 지역의 야생종과 그 쓰임새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소중한 농작물이 될 수 있는 조상 동식물을 모르고 지나치기도 했을까? 둘째로, 만약 그들이 토종 동식물들을 잘 알았다면 그들은 그 지식을 활용하여 가장 유용한 종들을 가축화, 작물화 했을까? 아니면 어떤 문화적 요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그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의 분야가 있다. 민족 생태학이라는 이 학문은 사람들이
자기 지역 환경의 야생 동식물에 대하여 가진 과학적인 지식 체계를 연구한다. 그러한 연구는 특히 전 세계에 얼마 남지 않은 수렵 채집 민족들과 아직도 야생 먹거리나 자연 생산물에 크게 의존하는 민족들에게 집중되었다. 그 연구 결과는 대개 그 같은 민족들은 걸어다니는 자연사 백과사전이라 할 정도로 적어도 1000여 종이 넘는 동식물의 이름을 자기 지역의 언어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의 생태학적 특성, 분포, 잠재적인 쓰임새 등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람들이 점점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에 의존하게 될수록 그 같은 전통적인 지식은 차츰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라져 현대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르면 야생 볕과 식물과 야생 콩과 식물조차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전형적인 예를 들어보자. 나는 지난 33년 동안 유기니에서 생태 탐사를 했다. 현장에 나갈 때마다 아직도 야생 동식물을 많이 이용하는 유기니인들과 동행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포레족 동료들과 나는 다른 부족이 길을 막고 있어서 보급기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글에서 굶주리고 있었는데 한 포레족 남자가 버섯을 찾아 커다란 배낭에 가득 담고 야영지로 돌아와 굽기 시작했다. 드디어 식사 시간. 그런데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저 버섯에 독이 있으면 어쩌지? 나는 포레족 동료들에게 일부 버섯에는 독이 있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고 안전한 버섯과 위험한 버섯을 구별하기가 어려워 미국의 전문적인 버섯 채취인조차도 죽는 일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우리 모두가 배가 고프기는 하지만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다고 찬찬히 설명했다. 그러자 내 동료들은 화를 내면서 설명해 줄 것이 있으니까 입 닥치고 듣기나 하라고 말했다. 당신은 벌써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수백 가지 나무나 새의 이름을 코치코치 캐묻고 다녔는데 어떻게 버섯의 이름도 모를 것이라면서 우리를 모욕할 수 있느냐? 독버섯과 안전한 버섯도 구별하지 못할 만큼 멍청한 놈들은 미국인들 뿐이다. 그러고는 식용버섯들을 29가지나 말해주었다. 각각의 종에 대하여 포레족 언어로 된 이름은 물론이고 숲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장소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이것은 탄티라는 버섯으로 나무에서 자란다. 먹어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맛도 썩 좋다. 내가 유기인들을 데리고 이 섬의 다른 지역으로 갈 때마다 그들은 항상 거기서 만나는 다른 유기인들과 그 지역의 동식물에 대해 얘기를 주고받는다. 그러다가 쓸만해 보이는 식물이 있으면 자기 마을로 가져가서 심어본다. 이렇게 내가 유기인들에게서 경험한 내용은 다른 지역에서 전통적인 민족들을 연구한 민족 생태학자들의 경험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사실상 그 민족들은 조금이라도 식량을 생산하고 있거나 아무튼 종전의 수렵 채집민 사회가 부분적인 변화를 겪고 난 후 이 세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식량 생산이 시작되기 전, 즉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야생종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먹거리를 구하던 시대에는 야생종에 대한 지식도 훨씬 더 자세했을 것이다. 최초의 농경민들은 생물학적 현생 인류가 자연계에 밀접하게 의존하여 살면서 수만 년에 걸쳐 축적한 지식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야생종의 잠재적 가치가 최초의 농경민들의 눈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해 보인다. 그 문제와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고대의 수렵 채집민과 농경민들도 그렇게 민족 생태학적 지식을 잘 활용하여 야생 식물을 선택하고 재배하게 되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 검사는 시리아의 유프라테스강 유역 가장자리에 있는
텔아부 후레이라라는 고고학적 유적지에서 이루어졌다. 그 지역 사람들은 BC 만년에서 9천년 사이에 이미 1년 내내 촌락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수렵채 진민이었다. 농작물의 재배는 BC 9천년경 이후에 시작되었던 것이다. 고고학자인 골든 힐먼, 수잔 칼리지, 데이비드 해리스 등은 그 유적지에서 탄화된 다량의 식물 잔재를 발굴했는데 그것은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다른 곳의 야생 식물을 유적지로 가져왔다가 내버린 찌꺼기로 보였다. 이 과학자들은 700개 이상의 샘플을 분석했다. 각각의 샘플에는 70종이 넘는 식물에서 나온 평균 500알 이상의 확인 가능한 종자들이 들어있었다. 이 탄화된 종자들을 조사한 결과 현재로서 확인할 수 없는 식물들을 제외하고 확인된 식물들만 보더라도 그 유적지의 촌락민들은 엄청나게 다양한 자그마치 157종의 식물을 채취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촌락민들은 몹시 고지식한데 과연 눈에 띄는 종자 식물을 모조리 주워다가 집으로 가져와서 함부로 먹었을까? 대부분의 종에는 독이 들었고 먹을 수 있는 식물은 국소수에 불과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다. 야생 식물을 157종이나 채취했다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마구 주워 모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밖에도 그 주변에서 자생하는 종들이 많았다. 그러나 탄화된 잔해 속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선택된 157종은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그중 많은 종은 독이 없어서 즉시 먹을 수 있다. 또 콩류와 겨자과에 속하는 식물들은 종자에 독이 있지만 이 독소는 간단히 제거할 수 있어서 금방 종자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몇 가지는 전통적으로 염료나 약품의 공급원으로 사용되던 식물의 종자였다. 이 선택된 157종에서 발견되지 않은 야생종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잡초들을 포함하여 인간들에게 쓸모가 없거나 유해한 종들이었다. 그러므로 텔아부 후레이라의 수렵채 진민들은 야생 식물을 닥치는 대로 주워 모으면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현대의 유기인들에게 못지않게 토종 야생 식물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지식을 활용하여 가장 유용한 종자 식물들만을 선택하여 집으로 가져왔다. 그러나 이렇게 채취한 종자들은 곧 식물의 작물화를 향한 무의식적인 첫 단계의 재료가 되었을 것이다. 고대인들이 민족 생태학적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에 대한 또 한 가지 예는 BC 9천년에서 8천년의 요르단강 유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그 시기에 농작물 재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최초로 작물화된 콩류는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가장 생산적인 농작물에 속하는 보리와 에모밀이었다. 그러나 텔아부 후레이라에서 그랬듯이 이 부근에도 종자가 열리는 수백 종의 야생식물이 자랐을 것이다. 그 중에서 100종 이상은 먹을 수 있어서 식물의 작물화가 시작되기 전에도 사람들이 채취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보리와 에모밀을 최초의 농작물로 만들었을까? 요르단강 유역 최초의 농경민들이 식물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토종 야생 곡류 중에서 실제로 보리와 에모밀이 가장 좋은 것들이었기 때문일까? 이스라엘 과학자 오퍼 바르요제프와
모르데카이 키슬레프는 바로 이 문제들에 덤벼들어 오늘날에도 요르단강 유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야생 벽과 식물들을 조사했다. 종자가 너무 작거나 맛이 없는 종들은 제외하고 그들은 이 벽과 식물들 중에서 가장 맛있고 종자가 큰 23종을 추론했다. 그 속에는 물론 보리와 에머밀도 끼어 있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를 제외한 21종의 후보가 모두 똑같이 유용하지는 않았다. 전체 23종 중에서 보리와 에머밀이 여러 가지 기준에서 최선이었음이 밝혀졌다. 종자가 가장 큰 것은 에머밀이고 보리가 그 다음이다. 야생 상태에서 보리는 23종 중에서 가장 풍부하게 자생하는 4종에 포함되고 에머밀은 중간 정도다. 그리고 보리는 그 유전학적, 형태학적 특성 때문에 앞장에서 논의했던 종자 분산이나 발화 억제물의 측면에서 신속하게 유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에머밀에도 이에 상당하는 장점들이 있다. 에머밀은 보리보다 효율적으로 수확할 수 있으며 공유 중에서 특이하게도 종자와 껍질이 밀착되지 않는다. 그 밖에 21종이 가진 단점 중에는 종자가 작다는 것, 물량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 그리고 일부는 한 해살이가 아니라 여러 해살이 식물에서 설령 재배하더라도 진화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것 등이 있다. 그러므로 요르단강 유역의 최초 농경민들은 이용 가능한 야생 볕과 식물 가운데 가장 좋은 23종에서도 다시 가장 좋은 2종을 선택했던 것이다. 물론 종자 분산과 발화 억제물에 생긴 재배하기 시작한 이후의 진화적 변화는 최초의 농경민들도 전혀 예기치 못한 결과였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그들이 다른 곡류를 내버려 두고 보리와 에머밀을 채취하고 집으로 가져와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의식적인 선택으로 종자의 크기, 맛, 풍부한 물량 등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을 기준으로 삼은 선택이었다. 텔 아부 후레이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요르단강의 사례도 최초의 농경민들이 토착종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지역의 토종 식물에 대해 당시의 그들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현대의 전문적인 식물학자들 중에서도 손꼽을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그들이 작물화에 적합한 쓸모있는 야생 식물종을 재배하지 않고 빠뜨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 보면 대단히 치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농업혁명에 대해서도 대단히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해 가고 수많은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가 안 갈 턱이 없습니다. 이게 책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지루한 것처럼 보여도 쭉 따라가다 보면 그냥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한 책이네요. 예. 고지대 유기인들의 토착적 식량 생산의 한계. 이제부터는 식량 생산이 토착적으로 시작되기는 했지만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식량 생산 체계에 비하면 분명히 결함이 있었던 두 지역, 뉴기니와 미국 동부의 농경민이 다른 곳으로부터 더 생산적인 농작물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자. 만약 그런 농작물들이 어떤 문화적 또는 기타 요인들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야생 식물군 속에는 소중한 농작물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그 지역 농경민의 어떤 문화적 요인 때문에 활용되지 않은 식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두 지역의 사례에서 우리는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즉 세계 각지의 토종 농작물은 생산성 면에서 동일하지 않았다는 것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유기니는 전 세계에서 그린란드 다음으로 큰 섬이며 오스트레일리아 바로 북쪽의 적도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열대지방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지형과 생식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비록 섬인 탓으로 대륙의 열대지방에 비하면 뒤떨어지긴 해도 동식물이 풍부한 편이다. 유기니에는 적어도 4만 년 동안 사람이 살았다. 이것은 남북 아메리카에 비하면 훨씬 긴 기간이며 서유럽의 해부학적 현생 인류가 살기 시작한 기간에 비하더라도 조금 더 길다. 그러므로 유기니인들로서는 그 지역의 식물군과 동물군을 파악할 시간이 충분했던 셈이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이 지식을 활용하여 식량 생산을 발전시킬 만한 동기가 있었을까? 이미 언급했듯이 식량 생산을 시작하는 데는 식량 생산 생활과 수렵 채집 생활 사이의 경쟁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런데 유기니에서는 식량 생산의 동기가 생기지 않을 만큼 수렵 채집의 보상이 크지 않았다. 특히 현대의 유기니 사냥꾼들은 야생동물이 몹시 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종 육서 동물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체중 45kg의 날지 못하는 화식조, 같은 새와 23kg 정도의 캥거루가 고작이다. 좀 이상한데? 물론 유기니 해안 지방의 저지대 사람들은 풍부한 어패류를 얻고 있고 내륙 쪽의 일부 저지대 사람들은 특히 야생 사고 야자를 먹으면서 오늘날까지 수렵 채집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유기니의 고지대에서 아직도 수렵 채집민으로 살아가는 민족은 하나도 없다. 현재의 고지대 사람들은 모두 농경민이며 야생 먹거리는 다만 식단을 보완하기 위해서 활용할 뿐이다. 고지대 사람들이 사냥을 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갈 때는 밭에서 기른 채소를 식량으로 가져간다. 만약 이 식량이 다 떨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그 지역의 야생 먹거리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들도 속절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현대 유기니의 대부분 지역에서 수렵 채집 생활만으로는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유기니의 고지대 사람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저지대 사람들까지 농경민이 되어 정교한 식량 생산 체계를 유지하며 정착 생활을 하는 것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전에는 숲으로 덮여있던 고지대의 광활한 지역들이 전통적인 농경민들의 손에서 밭으로 변했고 울타리를 치고 배수를 하는 등 철저히 관리되면서 조밀한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있다.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유기니에서 농업이 기원한 것은 약 7천년 한 것은 BC 7천년 경으로 매우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업이 시작되던 시기에 유기니 주변의 다른 육지에는 아직 수렵 채집민밖에 없었으므로 고대의
이 농업은 유기니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초창기 밭에서 농작물로 확신할 만한 잔해가 발견된 적은 없었지만 그 속에는 유럽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할 때까지 유기니인들이 재배하고 있던, 그리고 유기니의 야생 조상들로부터 작물화되었다고 밝혀진 농작물들이 일부나마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토종 작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 세계의 주요 농작물인 사탕수수다. 오늘날 사탕수수의 연평균 생산량은 2위와 3위의 농작물, 그러니까 밀과 옥수수를 합친 생산량과 거의 맞먹는다. 그 밖에도 유기니가 원산임이 확실한 농작물에는 오스트랄리무사 바나나라고 불리는 바나나류, 카나리움 인디쿰이라는 경과수, 늪지대의 대형 타로토란,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다양한 풀줄기, 뿌리, 녹색 채소 등이 있다. 빵나무와 뿌리 작물인 참마, 빛, 일반적인 타로토란도 유기니에서 작물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 야생 조상은 유기니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기니에서 동남아시아까지 두루 분포하고 있으므로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이 두 작물이 정통적으로 추정했던 것처럼 동남아시아에서 작물화되었느냐, 아니면 유기니에서도 독립적으로 작물화되거나 유기니에서만 작물화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풀어줄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기니의 생물상 한 지역 또는 시대의 동식물 전체, 즉 동물군과 식물군을 통칭하는 개념. 그러나 유기니의 생물상에는 세 가지 심각한 취약점이 있었다. 첫째, 비옥한 초승달 지대, 사헬, 중국 등지에서 매우 중요한 공유가 몇 종이나 작물화되었는데, 유기니에서는 한 1종도 작물화되지 못했다. 그 대신 뿌리작물이나 나무작물이 중심적이었으므로 유기니는 다른 열대성 다우 지역, 아마존, 열대서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농업체계에서도 발견되는 경향을 극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이들 지역의 농경민들도 뿌리 작물에 역점을 두기는 했지만 적어도 2종의 공유, 아시아 벼와 대형 종자가 열리는 율무라는 아시아산 공유는 작물화했다. 유기니에서 공유 농업이 시작되지 못한 이유는 애당초 작물화할 만한 야생 작물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 지역의 토종 식물은 전 세계에서 종자가 가장 큰 야생 볕과 식물 56종 속에 단 1종도 끼지 못했던 것이다. 둘째, 유기니의 동물군에는 가축할 수 있는 대형 포유류가 전혀 없었다. 현대 유기니에 존재하는 가축이라고는 돼지와 닭과 개뿐이고, 그나마도 모두 지난 몇천 년 이내에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를 거쳐 들어온 것들이다. 그래서 유기니의 저지대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단백질을 얻지만 고지대 사람들은 심각한 단백질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들이 열량의 대부분을 섭취하는 주식, 타로토론과 고구마는 단백질 함량이 낮기 때문이다. 타로토란의 경우는 단백질이 1%밖에 안 되어 백미보다도 훨씬 적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밀류와 콩류 각각 8에서 14%와 20에서 25%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기니 고지대의 어린이들은 올챙이 배를 하고 있다.
그것은 양은 많지만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를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다. 유기니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나 대형 야생 동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먹지 않는 생쥐, 거미, 개구리를 비롯한 작은 동물들을 일상적으로 잡아먹는다. 그리고 유기니의 전통적인 고지대 사회에서 식인fun습이 만연되어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도 아마 단백질 결핍 때문이었을 것이다. 참. 마지막으로 고대에는 유기니의 뿌리 작물도 단백질뿐 아니라 열량까지 부족했다. 그 작물들은 오늘날 많은 유기니인들이 살고 있는 높은 고도에서는 잘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백 년 전에 남아메리카 원산의 새로운 뿌리 작물인 고구마가 유기니에 들어왔다. 아마 스페인인들이 필리핀에 전해준 고구마가 다시 전파되었을 것이다. 타로토란이나 예전에 유기니에서 재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뿌리 작물에 비하면 고구마는 고도가 높은 곳에서도 재배할 수 있고 성장 속도도 빠르며 재배 면적당 생산량이나 노동 시간당 생산량도 높다. 고구마가 들어오고 나서 고지대의 인구는 폭발했다. 고구마가 들어오기 전에도 유기니의 고지대에 사람들이 살면서 농경을 했지만 토종 농작물의 문제점 때문에 인구 밀도에도 제한이 있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고도에도 제한이 있었던 것이다. 유기니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좋은 대조를 보인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수렵 채집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기니의 수렵 채집민들도 독립적으로 식량 생산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 지역에는 가축화, 작물화할 수 있는 공유, 콩류, 동물 등이 없었다. 따라서 고지대에서는 단백질이 결핍되었고 높은 고도에서 재배할 수 있는 토종 뿌리 작물에도 취약점이 있었다. 결국 그들의 토착적인 식량 생산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기니인들도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느 민족 못지않게 자기 지역의 야생 동식물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작물화할 가치가 있는 야생 식물종이라면 무엇이든지 발견하여 시험해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고구마가 도착했을 때 열광적으로 받아들인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농작물 속에 포함시킬 만큼 유용한 식물이 있었다면 금세 알아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의 유기니에서도 확인된다. 새로 도입되는 농작물이나 가축을 먼저 접할 수 있는 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문화적 태도를 가진 부족들은 그렇지 못한 부족들을 희생시키면서 팽창한다. 그러므로 유기니의 토착적인 식량 생산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유기니인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다. 모든 것은 유기니의 생물상과 환경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설명이 조금 길고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낄 수는 있는데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이 이렇게 좀 설명이 돼 있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해는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류 문명이 탄생하기 전에 식량 농업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과정이나 원인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225쪽이 지났는데도 이 책의 3분의 1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지닌 생물상과 환경의 취약점, 각 지역의 토착적인 농업이 그 지역의 식물군에 좌우되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는 미국 동부의 경우다. 유기니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도 토종 야생식물의 독립적인 작물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초기의 발전상에 대해서는 유기니보다도 미국 동부가 훨씬 더 자세히 연구되었다. 최초의 농경민들이 재배한 농작물들도 밝혀졌고 각 토종 식물의 작물화 시기와 순서도 확인되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다른 곳의 농작물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미국 동부의 여러 강 유역에 정착해 토종 농작물을 바탕으로 집약적인 식량 생산을 시작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장 유망한 야생 식물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식물들을 실제로 작물화했으며 그렇게 해서 생긴 토종 농작물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창시 작물과 어떻게 달랐을까? 미국 동부의 창시 작물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밀과 보리가 작물화되고도 6,000년이 지난 후, 즉 BC 2500년에서 1500년에 작물화된 네 종의 식물이었다. 그 중에서 호박의 1종은 먹을 수 있는 종자뿐만 아니라 작은 그릇으로도 이용되었다. 나머지 3종의 창시 작물은 순전히 먹을 수 있는 종자 때문에 재배되었다. 해바라기, 데이지의 친척인 섬프위드, 그리고 시금치의 먼 친척벌인 명아주. 그러나 씨앗작물 4종과 그릇작물 1종만으로는 완전한 식량 생산 체계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4종의 창시작물은 2000년 동안이나 식단을 조금 보완하는 정도로만 이용되었을 뿐이다. 미국 동부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주로 야생 먹거리, 특히 야생 포유류와 물새류, 어패류, 견과류 등에 의존하며 살았다. 그러다가 먹거리를 장만하는 주된 수단이 농경으로 바뀐 것은 3가지 씨앗 작물, 마디풀, 메이그래스, 작은 보리, 작물이 더 재배되기 시작한 BC 500년에서 200년경 사이의 일이었다. 미국 동부의 이 7종의 농작물에 대해서는 영양학자도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 작물들은 모두 단백질 함량이 높았다. 밀은 8에서 14%, 옥수수는 9%, 보리와 백미는 자그마치 17에서 32%나 되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 해바라기와 선프위드 2종은 기름도 많았다. 45에서 47%. 특히 선프위드는 단백질 32%에 기름 45%였으므로 영양학자에게는 꿈의 식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같은 꿈의 식품들을 먹지 않을까? 이 작물들은 영양면에서는 더 바랄 나위가 없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측면에서는 심각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명아주, 마디풀, 작은 보리, 메이그래스 등은 밀이나 보리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종자가 너무 작았다. 더구나 선프 위드는 풍매 수분을 하면서
건초열, 가로 열고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성 염증. 건초열을 일으키는 식물로 악명이 높은 돼지풀의 친척이다. 돼지풀처럼 선푸이드의 꽃가루도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에서는 건초열을 일으킨다. 그런데도 선푸이드를 재배하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지 않는다면 선푸이드에서는 일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강한 냄새가 나고 만지면 피부에 염증이 생긴다는 사실도 상기하자. AD 1년 이후 드디어 몇 개의 교역로를 통해 멕시코의 농작물이 미국 동부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옥수수는 AD 200년경에 도착했지만 그 후로도 여러 세기 동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AD 900년경에는 북아메리카의 짧은 여름에 적응한 새 변종이 나타났고 1100년경에는 누에콩이 도착하면서 마침내 옥수수, 누에콩, 호박이라는 멕시코산 3대 작물이 완성되었다. 그때부터 미국 동부의 농경은 크게 활성화되었고 미시시피 강과 그 지류들을 따라 인구가 조밀한 추장사회들이 생겨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훨씬 생산적인 멕시코산 3대 작물과 함께 토종 작물도 존속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완전히 3대 작물로 교체되고 말았다. 그래서 인디언들의 밭에서 선푸이드가 자라는 것을 본 유럽인은 아무도 없었다. 유럽인들이 남북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기 시작한 1492년 무렵에는 이미 농작물로서의 선푸이드는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이다. 고대 미국 동부의 특산 작물 중에서 해바라기와 동부 호박 단 2종만이 다른 곳에서 작물화된 농작물들과 경쟁할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재배되고 있다. 현대의 도토리 호박과 여름 호박도 수천 년 전에 작물화된 이 미국산 호박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상과 같이 유기니와 마찬가지로 미국 동부의 경우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 지역은 선험적으로 생산적인 토착 농업이 발달했음직한 곳이다. 토양이 비옥하고 강우량이 적당하며 기후도 적합해서 오늘날에는 풍요로운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식물군도 생산적인 야생 경과수, 떡갈나무와 시코리를 포함하여 종이 다양했다. 실제로 이 지역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토종 작물을 바탕으로 농업을 발전시켰고 촌락 생활을 영위했으며 BC 200년에서 AD 400년경에는 문화의 꽃을 활짝 피우기도 했다. 오늘날의 오하이오주를 중심한 호프웰 문화. 이게 호프웰 문화라는 거구나. 그렇군요. 네. 오하이오주가 어딨더라?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자기 지역에서 가장 유용한 야생식물을 잠재적인 농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셈이다. 그렇지만 호프웰 문화가 꽃핀 시기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촌락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 거의 9,000년이 흐른 뒤였다. 그리고 이른바 미시시피 문화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룩한 것으로는 멕시코 이북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와 복잡한 사회를 낳았는데 이 경우도 멕시코산 3대 작물이 더욱 큰 규모의 인구 폭증을 촉발시켰던 AD 900년 이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 인구 폭증은 너무 늦게 찾아왔으므로 미국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미처 유럽의 식민지화라는 임박한 재앙에 대비할 겨를이 없었다.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식량, 농업,
발전을 중심으로 논리를 따라가니까 대단히 인과관계가 잘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책입니다. 예. 미국 동부산 농작물을 바탕으로 한 식량 생산만으로 인구 폭증을 촉발하기에 불충분했던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 지역의 야생 공유는 밀과 보리의 유용성과 비교할 수도 없었다. 미국 동부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그 지역의 야생 콩류, 섬유식물, 과실수와 경과수 등을 작물화하지 못했고 개 이외에는 가축화한 동물도 없었다. 그나마도 아마 남북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서 가축화되었을 것이다. 미국 동부의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분명히 주변의 야생종들 중에서 중요한 작물이 될 만한 것들을 빠뜨리지 않았다. 현대과학으로 무장한 20세기의 품종 개량자들조차도 북아메리카의 야생식물을 개발하는 데는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물론 피칸을 경과수로, 블루베리를 과실수로 작물화하고 사과, 서양자두, 포도, 나무딸기, 블랙베리, 딸기 등 유라시아의 몇 가지 과실 작물을 북아메리카의 야생 친척과 교배시켜 개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몇 차례의 성공이 우리의 식습관에 일으킨 변화는 AD 900년 이후 멕시코의 옥수수가 미국 동부에 살던 아메리카 원주민의 식습관에 일으킨 변화에 비할 바가 못된다. 미국 동부산 작물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농경민은 바로 그 지역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었다. 멕시코산 3대 작물이 도착하자 그들은 동부산 작물을 포기하거나 그 비중을 감소시키는 선택을 했다. 그러한 결과는 곧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문화적 보수주의 따위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좋은 식물을 보면 높이 평가할 줄 알았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유기니와 마찬가지로 미국 동부에서도 토착적 식량 생산의 취약점은 아메리카 원주민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메리카의 생물상과 환경 때문이었다 할 수 있다. 척박한 환경에 둘러싸인 수렵채진민들의 식량 생산. 지금까지 우리는 식량 생산이 토착적으로 시작된 지역이면서도 서로 대조적인 세 곳의 예를 살펴보았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한쪽 극단에 속하고 뉴기니와 미국 동부는 반대쪽 극단에 속한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여러 민족들은 훨씬 일찍부터 토종 식물을 작물화했다.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종들을 작물화했고 훨씬 더 생산적이거나 소중한 종들을 작물화했다. 또한 농작물의 유형들도 훨씬 다양했고 집중적인 식량 생산을 발전시켰고 조밀한 인구를 더 빨리 증가시켰다. 결과적으로 근대에 들어오면서 더 진보된 기술, 더 복잡한 정치 조직, 그리고 다른 민족을 감염시킬 수 있는 더 많은 유행병을 갖게 되었다. 이런 농업혁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이 농업혁명이 인류의 빅스토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니까.
우리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 유기니, 미국 동부 사이의 그러한 차이점들이 각 지역의 민족이 가진 취약점이 아니라 야생 동식물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했다. 다른 지역에서 더 생산적인 농작물이 들어왔을 때 유기니의 경우에는 고구마, 미국 동부의 경우에는 멕시코산 3대 작물 때 각 지역의 사람들은 신속하게 그 농작물을 활용했고 식량 생산을 강화했으며 인구를 크게 증가시켰다. 이러한 현상을 더 연장시켜 본다면 캘리포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팜피스, 서유럽처럼 식량 생산이 토착적으로 시작되지 못한 지역에는 가축화 작물화에 적합한 야생 동식물이 유기니나 미국 동부보다도 더 적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지역에서는 제한적이나마 어쨌든 식량 생산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장에서 언급한 마크 블룸버의 연구, 즉 종자가 큰 볕과 식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조사와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각 지역의 대형 포유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조사는 앞서 언급한 여러 지역의 가축화, 작물화할 만한 동물이나 공유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식량 생산의 시작에는 식량 생산과 수렵 채집 사이의 경쟁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돌이켜보자. 그렇다면 식량 생산이 매우 늦어졌거나 아예 시작되지 못했던 지역들의 경우 그것은 가축화, 작물화에 적합한 동식물이 유난히 적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수렵하고 채집할 만한 동식물 자원이 유난히 많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토착적인 식량 생산이 늦게 시작되거나 아예 시작되지 못한 지역들의 대부분은 수렵 채집민들에게 풍요롭기는커녕 오히려 척박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유라시아나 아프리카와 달리 빙하기 말기 무렵에 대부분의 대형 포유류가 멸종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는 식량 생산에 대한 수렵 채집의 경쟁력이 비옥한 조승달 지대보다도 약했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실패하거나 취약했던 것은 사냥감이 풍부한 데서 오는 경쟁 때문이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오랜 시간 넓은 지역에 걸친 혁신적인 야생 동식물에 대한 수용성. 이러한 결론들이 잘못 이해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이 장을 마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사항, 사람들이 더 나은 농작물과 가축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수용성과 각 지역의 야생 동식물에 의한 제한을 너무 과장해서 보지 않도록 단서를 달아야겠다. 그러한 수용성이나 제한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지역의 민족들이 다른 지역에서 작물화된 더 생산적인 농작물을 받아들인 사례들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대체적인 결론은 사람들이 유용한 식물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작물화에 적합한 더 좋은 토종 식물이 있었다면 금방 알았으리라는 것. 문화적 보수주의나 금기 따위에 구애받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장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넓은 지역에서라는 중요한 수식어를 덧붙여야 한다. 인간 사회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매우 생산적인 농작물, 가축, 그 밖의 보다 나은 것을 찾아서 선택하는 혁신적인 어떤 사회가 이런 것들을 거부했던 사례들을 무수히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회가 자기들에게 유용한 모든 혁신을 신속하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다. 나도 그렇게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실 한 대륙 전체 또는 적어도 수백 개의 경쟁적인 사회가 공존하고 있는 넓은 지역을 놓고 보았을 때 그중 어떤 사회는 혁신에 대해 더 관용적이며 또 어떤 사회는 더 저항적이다. 새로운 농작물, 가축, 기술들을 잘 받아들이는 사회는 그 덕분에 더 잘 먹을 수 있어서 혁신에 저항하는 다른 사회보다 인구가 더 많아진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회를 교체하거나 정복하거나 말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농작물을 받아들이는 일에 그치지 않고 훨씬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13장에서 다시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또 하나의 단서는 각 지역의 야생 동식물이 식량 생산의 발생을 제한한다는 점에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식량 생산이 시작되지 않았던 여러 지역에 대해 나는 그들 지역에서는 절대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결코 식량 생산이 시작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현재까지도 석기 시대의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의 유럽인들은 흔히 이 원주민들은 그냥 누웠으면 영원히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오류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 외계에서 온 어느 방문객이 BC 3000년의 지구에 뚝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미국 동부에서 식량 생산이 시작된 것은 BC 2500년경의 일이므로 그 외국인은 그곳에서 식량 생산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BC 3000년의 이 방문객이 야생 동식물의 취약점 때문에 미국 동부에서는 영원히 식량 생산이 시작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그 이후 일어난 사건들로 인하여 그의 판단은 빗나가고 말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외계인이 BC 8500년이 아니라 BC 9500년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방문했다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 역시 영구적으로 식량 생산에 부적합한 곳이라고 오해했을 것이다. 저는 좀 약간 이 생각은 좀 다르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캘리포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서유럽 등 독창적인 식량 생산이 시작되지 않은 지역들의 가축화, 작물화할 만한 동식물이 전혀 없었다고. 따라서 외부의 가축 작물이나 민족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언제까지나 수렵 채집민들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각 지역은 가축화, 작물화할 수 있는 동식물의 종수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 그에 따라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도 달랐다는 것,
그리고 오늘날의 비옥한 지역들 중에서도 일부 지역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아직 식량 생산이 시작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지적할 따름이다. 이러한 내용은 가장 후진적인 대륙이라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잘 드러난다. 오스트레일리아 남부는 물이 풍부하여 이 대륙에서 식량 생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최근 몇천 년 동안 이 지역의 원주민 사회가 발전해온 궤적을 살펴본다면 결국 언젠가는 토착적인 식량 생산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주민들은 이미 월동용 촌락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물고기 통발, 구물, 심지어 긴 운하까지 만들어 고기잡이를 위한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했다. 만약 1788년부터 유럽인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주하기 시작하여 그 같은 독립적인 궤적을 중단시키지만 않았다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그로부터 몇천 년 이내에 식량 생산자가 되어 가축화된 물고기를 양어장에서 기르고 작물화된 오스트레일리아산 참마나 종자가 작은 볕과 식물들을 재배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 2장의 제목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에 답변할 수가 있다. 앞에서 나는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북아메리카산 사과를 작물화하지 못한 이유가 인디언 때문이었느냐 아니면 사과 때문이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고 북아메리카에서는 사과가 절대로 작물화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사과를 번식시키려면 접목법이라는 까다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과는 유라시아에서도 재배하기가 가장 어려운 과실수였으므로 주요 농작물 중에서 작물화가 가장 늦어진 편에 속했다는 사실을 돌이켜보자. 비옥한 초승달 지대나 유럽에서 사과가 대규모로 재배되었다는 증거는 그리스의 고대에 와서 비로소 나타난다. 이는 유라시아에서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로부터 다시 8,000년이 흐른 후였던 것이다. 만약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그와 같은 속도로 정모법을 발명했거나 습득했다면 결국에는 즉 북아메리카에서 식물의 작물화가 시작된 BC 2500년경부터 약 8000년 후인 AD 5500년경에 사과를 작물화했을 것이다. 예. AD 5500년 예. 이렇게 느리게 발전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 고기술의 테크놀로지 시대를 도래해서 인류의 멸종을 걱정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천천히 발전해서 5500년 AD 5500년 경에야 사과를 작물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다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진 않았겠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그렇네요. 느림의 미학 같은 게 있었을 거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판단하기 어렵네요. 문명이 빨리 발전했던 게 좋았던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천천히 발전하는 게 더 좋았을 것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럽인들이 들어올 때까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북아메리카산 사과를 작물화하지 못한 이유는 그 지역 사람들 때문도 아니었고 사과 때문도 아니었다. 사과의 작물화에 필요한 생태학적 선행 조건을 본다면 북아메리카 인디안 농경민들은 유라시아의 농경민들과 마찬가지였고 북아메리카의 야생사과도 유라시아의 야생사과와 마찬가지였다. 사실 독자들이 지금 이 장을 읽으면서 먹고 있는 사과,
즉 슈퍼마켓에서 파는 사과의 일부는 최근에 유라시아의 사과와 북아메리카의 야생 사과를 교배시켜 개량한 변종들이다. 그러므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사과를 작물화시키지 못한 이유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주어진 야생 동식물 전체의 문제였다. 그 동식물들이 가축화 작물화에 그다지 유망하지 않아서 북아메리카에는 식량 생산이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도 밀, 보리, 쌀 등이 일찌감치 작물화되었다면 이 지구 인간들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수 있다.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단히 운이 좋았고 일찍 문명화되기에 유리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8장 끝났습니다. 네. 이제 9장이 됐네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축화, 동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식물 얘기는 끝나고 동물에 대해서 얘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큰 이야기네요. 한마디로 대작입니다. 대작. 이 책이 왜 명저로 꼽히는지 좀 이해할 만도 합니다. 조금 읽어보니까 이제 234쪽까지 읽었는데요. 한 3분의 1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재미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쭉 따라오시는 분이 계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읽을수록 재미가 있어요. 머리를 좀 깎아야 될 때가 됐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